자, 주택임대소득, 전월세 이거 어차피 신고 안 하면 뭐 정부가 어떻게 알겠느냐? 그랬다가 큰 코 다치는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국세청에서 이제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점검을 일제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오늘은 정신이 번쩍 드는 얘기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현재 국세청이 이 주택임대소득과 관련해서 이 신고 누락 여부를 점검 중이라고 합니다. 자, 대다수 선량한 집주인이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이게 일부러 혹은 법제도를 몰라서 신고를 누락하셨다고 하면 문제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절세 블로거 김호용 대표님하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주택임대소득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보면 네. 이게 건보료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세금보다는. 그렇죠. 네, 실제로 그렇습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 건보료 산정할 때 네. 건보료는 소득 기준하고 재산 기준에 따라 건보료가 부과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주택 임대 소득도 소득에 들어가니까 네. 주택 임대 소득이 있으면은 건보료가 늘어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건보료에 관심이 많습니다. 네. 그럼 주택임대소득은 조금이라도 있으면 다 건보료에 반영이 되는 겁니까? 건보료를 산정할 때 네. 소득이 있으면 이제 당연히 이제 건보료에 반영이 되잖아요. 근데 주택 임대 소득은 계산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근데 첫 번째 계산 방식은 종합과세 계산 방식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계산 방식은 분리과세 계산 방식이 있습니다. 네. 근데 종합과세 계산 방식은 임대 수익 금액이 2천만 원 넘으면 무조건 종합과세로 계산하는 거고요. 그렇죠. 임대 수익 금액이 2천만 원이 안 되면은 종합과세 계산 방식이나 분리과세 계산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종합과세 계산 방식은 타소득과 합산해서 계산하는 거고요. 그렇죠. 분리과세 계산 방식은 주택 임대 수익 금액에서 수익 금액의 50%를 필요 경비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 50%를 차감한 나머지가 이제 임대 소득으로 잡히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소득 금액을 계산한 다음에 그 계산한 소득 금액을 바탕으로 이제 건보료가 산정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얼마 이상은 건보료를 매기는 거예요? 건보료는 이제 소득 금액이 1원이라도 있으면은 그러니까 저 나오는 표에서 저 네. 왼쪽에 있는 사업소득이 1이 되는 순간 이제 건보료는 무조건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10원이라도 있으면 건보료가 나오니까 네. 어지간한 주택 임대 소득자들은 거의 다 건보료가 추가로 나온다고 보셔야 됩니다. 네, 그렇구나. 그러면 이 주택임대소득과 관련해서 건보료를 안 내려고 하면은 일단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건보료를 안 내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겠죠. 네. 저 주택 임대 소득이 0 이하로 되게 만들어야 되겠죠. 네, 근데 0 0 이하로 되려면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저 수익 금액보다 필요 경비가 더 커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분리과세로 신고하면 안 됩니다. 저기 저 표를 보시면은 분리과세 계산 방식은 수익 금액에서 수익 금액의 50%를 차감해주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수익 금액만 있으면은 저기는 무조건 소득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50%밖에 안 빼주니까 경비로. 예. 근데 위에 종합과세 방식은 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차감해 준다고 돼 있는데 네. 이때 수익 금액은 월세하고 간주임대료를 말하는 거거든요. 네. 저 수익 금액보다 필요 경비가 더 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가 집을 사면서 대출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자가 많이 나가는 경우가 있겠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종부세하고 재산세 같은 보유세가 많이 나가는 부분, 또 수리비나 중개 수수료 이런 경비가 많이 나간 분들은 수익 금액보다 경비가 더 클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저 종합과세 계산 방식으로 소득세를 계산하면 사업소득이 마이너스가 날 수도 예,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필요 경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저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건보료가 액수의 문제도 있지만 내고 안 내고 문제, 피부양자 문제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주택임대소득도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사람들이 이제 건보료를 내는 분들은 당장 이제 건보료 금액도 관심이 있지만은 네. 건보료를 기존에 안 내는 분들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을 피부양자라고 그러는데 그렇죠. 이 피부양자 자격도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더 많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피부양자 요건은 크게 이제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이 있는데요. 네. 소득 요건은 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기타 소득 합계가 연간 2천만 원이 안 넘어야 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사업 소득입니다. 사업 소득은 이제 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 분들과 안 돼 있는 분들을 구분을 해서요. 네. 사업자 등록이 안 돼 있는 분들 중에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 원 이하인 분들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들이 우리 인적 용역 사업소득자 들어보셨죠? 네. 프리랜서들. 그렇죠. 네. 이제 보험 설계사들이나 뭐 학원 강사나 이런 프리랜서들은 사업자 등록이 없거든요. 대신 그런 분들은 그 사업소득 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 금액이 연간 500만 원을 안 넘으면 피부양자로 등재가 가능하고요. 네. 500만 원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분들은 사업자 등록을 안 한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임대 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 금액이 10원이라도 있으면 무조건 박탈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익 금액이 필요금액보다 더 작은 분들 있죠. 그럼 마이너스 나는 분들이잖아요. 소득 금액이. 그런 분들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데 문제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은 네. 소득이 10원이라도 있으면 무조건 박탈됩니다.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 그렇군요. 그러니까 주택임대 소득이 있는 분들은 사업자 등록을 안 하고 그다음에 소득이 마이너스면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게 주택 임대 소득과 관련해서 이 건보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을 지금까지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올 겁니다. 자, 주택 임대 소득, 전월세 이거 어차피 신고 안 하면 뭐 정부가 어떻게 알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제 사람들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네. 이제 그랬다가 큰 코 다치는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국세청에서 이제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한 점검을 일제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국세청이 그 내 월세 소득이나 간주 임대료 소득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 그게 좀 의문스럽잖아요. 근데 2020년부터 어떤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냐면은 우리 전월세 신고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 정확한 명칭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인데요. 네. 우리가 이제 전월세 계약을 맺으면은 임대인이나 임차인 또는 중개사분이 전월세 계약서 내용을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네. 신고 요건은 보증금이 6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가 3천만 원 이상이면은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30일안에 신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데이터가 고스란히 국세청으로 다 넘어옵니다. 그리고 국세청에서 그 넘어온 데이터하고 그 납세자분들이 신고한 소득세 신고 내역 있잖아요. 네, 이걸 네. 대사해 가지고 누락이 있으면은 점검을 해 가지고 이제 소득세를 추징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세입자들이 그 월세 세액 공제인가요? 그런 네. 것도 하잖아요. 그런 것도 국세청에 자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월세 세액 공제도 임차인들이 네. 임대인 인적사항하고 전월세 내역을 다 신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 데이터가 국세청에 쌓여 있으니까 점검할 때 그 자료도 당연히 활용을 하겠죠. 예.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뭐 몰라서 신고를 못 하셨다 그러면 좀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오늘 방송 좀 더 집중해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택 임대 소득이 있다 그래서 다 신고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사람들이 이제 주택 임대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 거냐 네.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시는데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요건은 법령에 정해져 있거든요. 네.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임대소득은 월세 소득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증금에다가 일정 이자율을 곱해서 계산하는 간주임대료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전세. 네. 네. 전세 보증금의 60%를 곱하고요. 거기서 3억을 차감한 다음에 그리고 거기에다 이자율을 곱하는데 이자율이 현재 1.2%입니다. 네. 그렇게 그렇게 이제 계산하는 간주임대료가 있고 우선 월세 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1주택은 원래 과세를 안 합니다. 1주택은 과세를 안 하는데 단 기준 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 있죠. 그건 아주 비싼 아파트니까 그런 것들은 과세를 합니다. 솔직히 비싼 것도 아니잖아요. 기준시가.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이 올라버려서 그러니까요. 사실은 저 기준도 제가 보기에는 개정을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은 1주택자라 그래도 월세를 받으면 임대소득을 신고해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기준 시가 9억 초과하는 기준시가 주택. 9억 초과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월세는 2주택 이상부터는 다 과세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그 과세하는 게 간주임대료라고 그랬잖아요. 간주임대료는 2주택까지는 과세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보증금만 받고 있다. 월세를 안 받고. 그러면 두 채까지는 과세를 안 하고요. 세 채부터 간주임대료에 대해서 소득세 과세를 합니다. 근데 저 주택수 계산할 때 네.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을 빼고 계산하면 안 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주택 포함해서 3주택 이상이면 그렇죠. 전세를 줘도 네 임대소득을 신고해야 되는 그런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득세를 어떻게 이제 계산을 하느냐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이제 소득세 계산 방식은 아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네. 우선 임대 수익 금액이 2천만 원 넘느냐 안 넘느냐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요. 2천만 원 넘는 분들은 무조건 종합과세를 합니다. 종합과세를 한다는 거는 타소득과 합산해서 과세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 직장 다니는 분들이 근로소득 있으면은 그 근로소득과 주택 임대소득을 합산해서 계산하니까 네. 누진 효과가 생기면서 세부담이 굉장히 늘어나겠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주택 임대 수익 금액이 2천만 원이 안 된다. 그런 분들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방식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기한테 유리한 방식을 찾아가지고. 근데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저 분리과세가 다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경비가 많이 나가는 분들은 분리과세보다는 종합과세가 더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주택임대소득 종합과세에 대해서는 이제 건보료 부과가 됐는데 네. 2천만 원 이하 분리과세에 대해서는 건보료 부과가 안 됐는데 이게 2년 전부터 분리과세도 이제 건보료 부과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바뀐 거죠. 이제 2020년 9월부터 바뀌었습니다. 예, 그렇구나.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주택 임대소득과 관련해서는 이 본인이 가진 주택 수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또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나오는 질문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부부 주택수는 합산이 되는 겁니까? 네, 저 주택수 계산할 때는 네. 부부의 주택수는 합산을 합니다. 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우리 아까 이제 월세는 2주택, 간주임대료는 3주택부터 과세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주택수 계산할 때 부부의 주택수는 합산을 하는데 네. 이제 각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는 부부의 소득 금액을 합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수만 합산하는 거고 소득 금액은 각자 따로따로 계산하는 겁니다. 따로따로 계산을 해서. 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자녀 주택수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아까 부부 주택수를 합산하니까 네네. 같이 살고 있는 자녀, 그 자녀의 주택수도 합산하는 거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녀의 주택수는 합산하지를 않습니다. 하지 않고요. 예. 예. 그리고 참고로 이제 우리 간주임대료 계산할 때 네. 간주임대료는 3주택부터 과세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네.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 시가가 2억 이하인 주택, 이건 이제 소형 주택이잖아요. 네. 이런 소형 주택은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 주택 수에서도 제외하고 네. 간주임대료도 과세를 안 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국세청이 이 주택임대소득 누락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만약에 적발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선 적발이 되면은 네. 그 누락된 임대소득하고 타소득하고 합산해서 우선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고요. 그럼 당연히 이제 세금 신고를 누락했으니까 당연히 가산세를 부과하겠죠. 가산세가 나오겠죠. 예, 만약에 이제 무신고했다. 그럼 무신고한 분들은 누락한 세액의 20%를 먼저 가산세가 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늦게 냈으니까 지연 이자를 좀 내야 되겠죠. 그래서 납부 지연 가산세도 추가적으로 부담을 하는데 네. 만약에 요 누락된 기간이 굉장히 길다. 그럼 이제 국세청에서 최대 5년까지는 과세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그런 분들은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신고를 하면 조금 더 그 선처가 되는 겁니까? 우선은 이제 누락된 그 번세는 다 내야 되고요. 네. 이제 그 2년 안에 네. 수정 신고를 하면은 그 과소 신고 가산세 감면이 있습니다. 아, 감면이 있군요. 네. 예. 그 이 방송 보시는 분들 혹시 누락하셨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하면은 조금 더 감면이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주택 임대소득이 이런 경우에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금 내긴 싫잖아요. 뭐 절세 그렇죠. 방법 같은 게 있는지 좀 알려 주십시오. 아까 제가 이제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 신고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임대수익 금액이 2천만 원 넘으면은 무조건 종합과세 방식으로 신고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임대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안 되는 분들은 분리과세나 종합과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네. 대다수 임대소득자들은 2천만 원 넘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 2천만 원이 안 되는 분들을 이제 대상으로 제가 간단하게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네. 우리가 이제 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분리과세 방식이 있고요. 장부기장 방식이 있습니다. 저 분리과세 계산 방식은 정부가 이 소규모 납세자들한테 신고를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게 만든 제도거든요. 네. 저건 어떻게 이제 소득 금액을 계산하냐면은 우리가 월세하고 간주임대료 합한 거를 수익 금액이라고 그러거든요. 수익 금액에서 경비를 차감하는데 저 경비를 얼마를 빼주냐면은 일률적으로 50%를 차감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들은 60%를 차감해 주게 되어 네. 있습니다. 그럼 수익 금액에서 임대주택 등록 안 된 주택은 50%를 차감하니까 저 사례에 보시면은 수익 금액 1,512만 원에서 필요금비 50%를 차감하면 소득 금액이 756만 원이 되고 그렇죠. 여기에 세율은 일률적으로 14%를 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납부할 세액이 77만 8,400원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어느 정도 세액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저분이 저 주택을 사는데 대출도 받았고요. 그다음에 저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하고 종부세 보유세를 내고 있고 또 저 주택에 대해서 수리를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수리비가 나갔을 수도 있고 임차인 들이면서 중개 수수료가 나갔겠죠. 그럼요. 그러한 비용이 많이 들어간 분들 그런 비용을 계산해 봤더니 저 분리과세에서의 그 비용인 756만 원보다 훨씬 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장부 기장 방식으로 계산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네. 장부 기장 방식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이제 계산이 되냐면은 우선 수익 금액은 1,512만 원으로 똑같고요. 이제 보유세하고 이자 비용하고 뭐 수리비 이런 걸 다 더했더니 필요 경비가 1,135만 원이 발생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네. 그럼 차감하면은 한 380만 원 정도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인적 공제라고 개인 1인당 150만 원씩 공제를 해주잖아요. 거기다 또 국민연금 같은 것도 공제해 주거든요. 그럼 공제를 차감하면은 과세 표준이 0이 돼 버립니다. 그럼 납부할 세액이 없겠죠. 심지어 어떤 분들도 있을 수 있냐면은 저 수익 금액이 1,500만 원 정도 되는데 대출 이자가 아주 많은 분들이 있거든요. 요즘에 또 금리 올라가지고 또 굉장히 그렇죠. 예.
저 수익 금액이 만약에 이제 전세 보증금이었다. 그러면 이제 대출 이자가 많은 분들은 오히려 저 수익 금액보다 필요 경비가 훨씬 높은 사람들도 그럴 있습니다. 수 있겠네요. 그래서 만약에 수익 금액이 1,500인데 필요 경비가 2천만 원이다. 그러면은 소득 금액은 마이너스 500이 돼 버리잖아요. 이런 걸 결손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 마이너스 500이 있는 분이 내가 다른 근로소득도 있다. 연봉이 한 1억 정도 된다. 그럼 그 근로소득하고 저 주택임대소득을 합산해 줍니다. 합산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종합소득이 500이 줄어버리겠죠. 네. 그럼 기존에 우리 연말정산할 때 냈던 근로소득세 500만 원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율이 높은 분들은 환급세액도 굉장히 큽니다. 예. 한마디로 좀 반가운 소식 같습니다. 우리 고금리 때문에 이자 부담이 많은 분들은 이 주택 임대 소득 때문에 되려 이 결손이 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이 직장에서 받는 그 월급에 대한 세금도 줄일 수 있다. 지금 이런 설명이네요. 맞습니다. 네, 굉장히 그 꿀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분리과세보다는 저기 종합과세, 이 장부 기장 방식에 의한 과세 방식을 한번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뭐 이자야 어차피 은행에 기록이 있지만 뭐 네. 수리비나 이 복비 같은 거는 다 영수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우선 수리비는 대부분 그 현금 영수증이나 생겨서 잘 안 끊어주려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그게 만약에 현금 영수증이나 생겨서 받으면 제일 좋지만은 네. 설령 못 받았다 하더라도 네. 그 간이 영수증으로는 받아두시고요. 네. 대금을 이제 계좌로 보내면은 그런 경비처리가 다 가능하고요. 아, 계좌 이체 내역을 첨부하면 되나요? 그렇죠. 그러면? 계좌 이체 내용만 있으면은 경비처리는 다 가능합니다. 네, 네. 근데 현금도 떠가면은 안 되겠죠, 당연히. 자, 저희는 지금까지 이 주택 임대소득과 관련해서 그 어떤 방송과 신문, 언론에도 나지 않은 정말 좋은 꿀팁 정보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